2004년 10월 15일 오전 6시, 3명의 전문직 여성이 지리산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여행길에 오른 것도 모른 채 평소와 다름없이 등산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의 모습이 그녀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의 행방은 미궁 속에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그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명문 대치고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이연주는 학생들 사이에서 논리의 여왕이라 불렸습니다. 복잡한 미적분 문제든 확률과 통계든 그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명쾌한 해답을 얻었죠. 38세의 그녀는 결혼 12년 차에 안정된 가정주부이자 학교에서는 누구보다 신뢰받는 교사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학생들의 질문에 답해주는 열정적인 선생님이었죠. 대신증권 파생상품팀을 이끄는 강수진 팀장은 5년 연속 실적 1위를 기록한 금융계의 엘리트였습니다. 36세의 그녀는 위험관리 전문가로서 수십억 원 규모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며 동료들로부터 콜드헤드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냉철한 판단력과 정확한 시장 분석으로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된 그녀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개인 투자에서는 종종 감정적인 판단을 내리곤 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정민아 PD는 탐사보도계에 떠오르는 스타였습니다. 34세의 그녀는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뛰어난 직감력으로 여러 특종을 터뜨리며 언론계에서 주목받고 있었죠.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도 항상 정확한 팩트체크를 통해 신뢰도 높은 방송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세 명의 전혀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2001년 봄, 온라인 등산 동호회 산사랑에서 우연히 인연을 맺게 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인터넷 커뮤니티가 이제 막 활성화되기 시작할 때였는데 각자 혼자 산행을 즐기던 이들이 같은 관심사를 통해 친구가 되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세 사람은 특별한 케미를 보였습니다. 이연주의 치밀한 계획 수립, 강수진의 철저한 위험 관리, 정민아의 꼼꼼한 기록 정신이 완벽한 조화를 이뤘죠. 매월 셋째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만나서 전국의 명산을 오르며 동호회 회원들 사이에서는 삼총사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의 등산은 남다른 체계성을 자랑했습니다. 이연주는 날씨 확률, 등반 소요 시간, 칼로리 소모량까지 수치로 계산해서 최적의 등반 루트를 짜냈습니다. 강수진은 응급 상황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했죠. 구급 약품부터 비상 연락망까지 혹시 모를 위험 요소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민아는 매번 등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며 사진과 동영상으로 추억을 남겼습니다. 3년 반 동안 이어진 이들의 우정은 견고해 보였습니다. 서로의 전문 분야는 달랐지만 산에서만큼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죠. 지리산의 천왕봉부터 설악산의 대청봉까지 이들이 함께 오르지 않은 산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04년 하반기부터 강수진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생겼습니다. 그의 말달러 선물 옵션 투자에서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을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평소 냉철한 판단력을 자랑하던 그녀였지만 개인 투자에서는 감정이 앞서는 경우가 많았죠. 손실을 만회하려다 오히려 더 큰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개인 자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자 강수진은 결국 회사 운영자금에 손을 댔습니다. 3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몰래 사용했다가 내부 감사에서 발각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그녀는 사채업체인 독수리파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죠. 독수리파는 겉으로는 합법적인 대부업체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폭력을 동반한 불법 사금융업체였습니다. 월 30%라는 살인적인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상환이 지연되면 가차 없는 독촉과 협박을 일삼았죠. 강수진은 이들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빌렸지만 복리로 불어난 빚은 이미 3억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강수진은 동호회 회비 800만 원까지 임시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곧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만 했죠.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조차 이런 상황을 털어놓을 수 없어서 혼자만의 고민이 깊어져 갔습니다. 10월 15일 아침,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서울역에서 만난 강수진의 얼굴은 유독 창백했고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함께 산을 오르며 서로를 잘 알게 된 친구들이었기에 이런 변화를 놓칠 리 없었죠. 정민아는 탐사 PD로서의 직감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한 대만 가져가던 카메라를 그날은 2대나 준비했죠.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그녀는 며칠 전부터 독수리파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고 있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더 철저한 기록을 남기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현주 역시 수학교사다운 예리한 관찰력으로 무언가 변수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확률적으로 계산해봐도 오늘의 상황이 평상시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전 6시에 출발한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평소라면 등반 계획을 놓고 활발하게 토론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텐데 그날만큼은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각자 마음속에 말하지 못할 불안감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리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강수진의 휴대폰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없었지만 받을 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죠. 마지막 통화에서는 오늘이 마지막이야 라는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실은 사건 발생 후 통화 기록을 분석하면서 밝혀진 내용이었습니다. 오후 한시경 노고단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세 사람 모두 예감하지 못했던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고 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벌써 등반 준비를 마치고 출발했을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모두 차에서 내리기를 주저했죠. 마치 무언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현주는 등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바람도 적당했으며 등반 조건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논리적인 마음 어딘가에서는 계속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죠. 강수진은 배낭을 메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고 정민아는 평소보다 더 꼼꼼히 카메라 배터리와 메모리 용량을 체크했습니다. 그들이 노고단 등반로로 향하던 그 순간까지도 3명의 전문가들은 각자의 능력으로 어떤 위기든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학적 논리와 금융 전문성, 그리고 언론인의 기록 정신으로 무장한 그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문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노고단 등발로 중간 지점에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김태식과 박성호, 2명의 남성이 등산복 차림으로 자연스럽게 등발로에 서 있었죠. 하지만 이들의 정체는 일반 등산객이 아니었습니다. 35세인 김태식은 전직 경찰 출신으로 독수리파 조직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32세인 박성호는 이전에 사채업체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채권 추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강수진을 부르는 순간 세 친구 모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평온했던 등산이 갑작스럽게 위험한 상황으로 바뀐 것이었죠. 김태식은 차분하면서도 위협적인 톤으로 강수진에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때부터 정민아의 직업적 본능이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 PD로서 수많은 현장을 경험했던 그녀는 이 상황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죠. 소형 디지털 캠코더를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꺼내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휴대폰으로도 백업 녹화를 진행했고 예비 메모리 카드까지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탐사보도 PD로서의 경험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정민아는 친구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증거가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이 모든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사건을 어떻게 방송으로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죠. 이현주는 수학교사다운 논리적 접근으로 상황을 타개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확률과 통계를 활용해서 조직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죠. 폭력을 사용할 경우 검거될 확률이 85%에 달하지만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경우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상황을 만들 확률이 60%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그녀의 논리는 매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국립공원이고 등산객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곳이므로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가 들어갈 것이라고 분석했죠. 또한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소방서에서 대규모 수색 작업을 벌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직원들도 위험해진다고 냉정하게 지적했습니다. 김태식과 박성호도 가족이 있을 텐데 이런 일로 모든 것을 잃을 필요가 있겠냐고 인간적으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강수진은 자신의 전문 분야인 금융 지식을 총동원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증권회사 팀장으로서 자신이 가진 권한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죠. 3개월 분할 상환 계획과 함께 월 15%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투자 방안을 즉석에서 작성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파생 상품을 이용한 단기 고수익 투자 전략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사 자금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죠. 또한 자신의 경력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다른 투자처들과의 네트워킹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강수진의 제안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조직원들도 잠시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김태식의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보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초조해지고 있었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지시가 내려왔고 박성호는 정민아가 뭔가를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아는 이런 위험을 감지하고 재빠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촬영 중이던 메모리 카드를 몰래 빼내어 등산화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겨둔 것입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증거만이라도 보존하려는 마지막 노력이었죠. 이런 기질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탐사보도 경험 덕분이었습니다. 제 친구들 사이에는 말없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현주는 손짓으로 시간을 더 끌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고 강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정민아는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면서 조직원들의 얼굴을 모두 화면에 담으려고 노력했죠. 이들의 전문성은 마지막 순간까지 빛을 발했습니다. 이현주의 논리적 설득, 강수진의 현실적 제안, 정민아의 기록 정신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각자가 가진 최고의 능력을 동원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판단이 통하지 않는 폭력 조직이었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도 이미 선을 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상황이었죠. 조직의 위계 질서와 체면, 그리고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본보기, 교과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 2시를 넘어가면서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추가 지시사항이 전달되었고 김태식과 박성호의 표정도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제 친구들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들은 각자가 가진 전문성의 한계를 절감했을 것입니다. 교실에서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었고 금융시장에서는 숫자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었으며 방송국에서는 진실을 밝혀내면 정의가 구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리산 등발로 한복판에서 마주한 현실은 그들의 전문 지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죠. 오후 2시 47분, 상황은 급작스럽게 변했습니다. 등발로 아래쪽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죠. 45세의 최동수, 독수리파의 보스가 직접 현장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4명의 추가 조직원들이 등발로를 차단하며 올라왔습니다. 이제 협상의 여지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최동수는 김태식과 박성호가 보고한 상황을 듣고 난 뒤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협상은 이미 끝났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등장과 함께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았죠. 조직의 위신과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본보기 효과를 고려할 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정민아가 촬영하고 있던 카메라가 발각되면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탐사보도 PD로서 마지막까지 증거를 보존하려던 그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죠. 조직원들은 카메라를 강제로 빼앗았고 메모리 카드와 배터리까지 모두 압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민아가 이미 메인 메모리 카드를 등산화 안에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에도 세 친구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해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이현주는 수학적 논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세 사람이 동시에 실종될 경우 경찰이 투입될 확률이 99%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규모 수색 작업이 시작되면 조직 전체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냉철하게 분석했죠. 강수진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금융 전문성을 어필했습니다. 회사에서 이미 자신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사라지면 오히려 더 큰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살아있어야만 조직이 원하는 돈을 구할 수 있다고 현실적인 논리를 펼쳤죠. 정민아는 언론인으로서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예비로 준비해둔 소형 카메라로 계속 촬영을 시도하면서 이 모든 상황이 방송에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BS 방송의 무게와 영향력을 강조하며 조직원들의 심리를 흔들려고 했죠. 하지만 최동수의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세 사람을 각각 다른 차량에 태워 분리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졌죠. 흩어뜨려야 추적이 어려워진다는 조직의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었습니다. 이현주는 검은색 그랜저에 태워져 경남 방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수학교사로서 마지막까지 논리적 사고를 잃지 않으려 했지만 상황의 절망적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죠. 강수진은 흰색 산타페에 태워져 전북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금융 전문가로서의 협상 카드들이 모두 무력화된 상황에서 절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민아는 회색 카니발에 태워져 충북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려 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모든 장비를 빼앗긴 상태였죠. 하지만 등산화 안에 숨겨둔 메모리 카드만은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가족들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주의 남편 박철민은 평소 같았으면 벌써 집에 도착했을 시간인데도 연락이 되지 않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여러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 중이거나 전원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오후 7시 강수진의 남편 오태성은 아내가 자주 이용하던 등산 동호회 카페를 확인해봤습니다. 하지만 당일 산행에 대한 어떤 글도 올라와 있지 않았죠. 평소 정민아가 산행 후기를 꼼꼼히 올리던 습관을 생각하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오후 8시가 되자 정민아의 어머니 김영숙이 딸의 직장인 KBS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라 연락이 닿지 않았고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죠. 평소 늘 연락을 주고받던 딸이 하루 종일 소식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후 9시 30분, 세 가족이 각각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우연히도 같은 시간대에 세 건의 실종 신고가 들어온 것이었죠. 하동경찰서 수사과장 임재욱은 이 상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인 3명이 동시에 실종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전문직 여성들이었죠.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다른 배경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는 더욱 미스터리를 가중시켰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입구에는 세 사람이 입산한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1시 15분경 노고단 등발로로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죠. 하지만 하산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전에 지리산으로 향하는 모습은 포착되었지만 그 이후로는 어디에서도 세 사람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죠. 마치 지리산 어딘가에서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 기지국 기록을 분석한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휴대폰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이동한 흔적이 포착된 것이었죠. 하나는 경남 쪽으로, 하나는 전북 쪽으로, 또 하나는 충북 쪽으로 이동했다가 모두 동시에 신호가 두절되었습니다. 72시간 골든타임 내에 실종자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대규모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소방서,
국립공원관리공단, 민간 산악구조대까지 총 200여 명이 투입되었죠. 지리산의 모든 등산로와 계곡, 암벽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구조견까지 투입되어 냄새 추적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노고단 등발로 중간 지점까지는 세 사람의 냄새가 감지되었지만 그 이후로는 흔적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전문 수색 요원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일간의 집중 수색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색대장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마치 세 사람이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다고 말이죠. 이 사건은 그렇게 한국 범죄사에 기록될 미스터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0일이 지난 후 첫 번째 의미 있는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하동군 악양면의 한 농가 창고에서 정민아의 캠코더 가방이 발견된 것이었죠. 창고 주인은 며칠 전부터 이상한 가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종 사건과 연관지어 생각하지 못했다가 뉴스를 보고 나서야 신고했습니다. 가방 안에서 발견된 것은 정민아의 메모장이었습니다. 평소 꼼꼼한 성격으로 모든 것을 기록하던 그녀답게 마지막 순간까지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급하게 쓴 흔적이 역력한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증거는 산에 있다는 것과 신발 속을 확인해달라는 것이었죠. 필적 감정 결과 정민아의 글씨가 확실했고 글씨체의 떨림으로 보아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캠코더와 메모리 카드는 가방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직원들이 이미 압수해 간 것으로 보였죠. 그렇다면 정민아가 말한 신발 속의 증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연주의 남편 박철민은 아내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학교사인 아내는 항상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죠. 그녀는 언제나 백업 플랜을 세워두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대안책을 마련해 두곤 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숨겨두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박철민은 아내의 등산 일기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GPS 좌표를 기록해두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리산 노고단 주변의 여러 지점이 빨간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각 지점마다 구체적인 좌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연주는 마지막까지 수학교사다운 치밀함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한편 강수진의 금융거래 내역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우연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대신증권 내부의 비리 조사 과정에서 강수진의 개인 투자 기록이 공개된 것이었죠. 놀랍게도 그녀는 6개월 동안 파생상품 거래에서 2억 3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회사 자금 유용 규모였습니다. 초기 추정보다 훨씬 큰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죠. 금융 전문가였던 그녀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개인 투자에서는 감정적 판단이 앞섰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독수리파와의 거래 기록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강수진은 월 30%라는 살인적인 이자율로 1억 8천만 원을 차용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죠. 복리로 계산하면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었고 상환 압박은 날로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정민아의 디지털 흔적들도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KBS 동료 PD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최근 사채업체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불법 사금융업체의 실태를 고발하는 탐사보도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민아의 개인 노트북에서는 독수리파 관련 취재 파일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의 사진과 신상 정보, 거래 방식, 협박 수법 등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그녀가 얼마나 철저하게 취재를 진행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녀의 마지막 메모였습니다. 10월 15일에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죠. 아마도 강수진의 상황을 알게 된 정민아가 이를 기회로 삼아 독수리파의 실체를 밝혀내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11월 2일, 상황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하동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죠. 지리산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으니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이정수라는 29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독수리파의 말단, 조직원으로 일했던 인물이었죠. 양심상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연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직 내부의 폭력성과 비인간적인 행태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정수의 증언은 사건의 윤곽을 어느 정도 드러내 주었습니다. 세 사람을 각각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죠. 또한 정민아가 끝까지 뭔가를 숨기고 있어서 보스인 최동수가 상당히 화가 났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정수는 이현주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수학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었죠. 확률과 통계를 들어가며 조직원들을 설득하려던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했습니다. 강수진에 대해서는 정말로 돈을 구해줄 수 있다고 끝까지 주장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금융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어필하며 구체적인 투자 방안까지 제시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조직의 결정은 내려진 상태였고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정수의 증언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윗선에서 직접 처리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었죠. 조직의 위계질서상 말단 조직원이 알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부분적인 진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죠. 세 전문가들이 각자의 능력을 발휘해 마지막까지 저항했다는 것은 확인되었지만 그들의 정확한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2010년, 사건 발생 6년 후에 마침내 완전한 고백의 시간이 왔습니다. 독수리파 조직이 완전히 와해되면서 핵심 인물들이 하나둘씩 자수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 중에서도 김태식 전 조직원의 상세한 증언은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진실의 마지막 조각들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김태식은 수사관들에게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세 분 모두 정말 대단한 분들이었다고 말이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직원들조차 그들의 능력과 의지력에 감탄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이현주의 마지막 모습은 그녀다운 논리적 저항이었습니다. 납치된 후에도 그녀는 확률 계산을 통해 협상을 시도했다는 것이었죠. 자신을 살려두는 것이 조직에게 더 유리하다는 논리를 수학적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마치 교실에서 칠판에 공식을 쓰듯이 차근차근 설명했다고 김태식은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가족들이 자신을 찾을 확률이 95%에 달한다며 조직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대규모 수색 작업이 시작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직 전체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었죠. 수학교사로서의 논리적 사고력을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강수진 역시 금융 전문가다운 마지막 제안을 계속했습니다. 납치된 후에도 투자 수익률 보장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이었죠. 3개월만 시간을 주면 원금의 200%를 만들어주겠다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하며 설득했습니다. 그녀는 해외 계좌를 통한 자금 세탁 방법까지 알려주며 마지막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팀장으로서의 권한과 금융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라도 조직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죠. 김태식의 표현으로는 팀장님은 진짜 마지막까지 숫자로 설득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민아의 기록 정신은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김태식은 증언했습니다. 휴대폰으로 녹음한 음성 파일을 클라우드에 자동 업로드되도록 설정해 두었던 것이었죠. 조직원들이 휴대폰을 압수한 후에도 이미 중요한 증거들은 온라인상에 백업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이 모든 상황이 방송에 나갈 것이라며 조직원들을 경고했습니다. KBS 방송의 영향력을 강조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죠. 또한 메모리 카드를 숨긴 위치를 끝까지 말하지 않아서 조직 내부에 상당한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했습니다. 김태식은 정민아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PD님은 진짜 기자 정신이 투철했다고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기록하고 전달하려는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세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도 세 사람의 정확한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조직의 최고 위층에서 직접 처리했기 때문에 하위 조직원들은 최종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증언이었죠. 정민아가 마지막까지 지켜낸 메모리 카드는 지금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리산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그 작은 저장 장치 안에는 복수리파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수색 노력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가족들의 기다림은 20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철민은 아직도 아내 이현주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봐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0%는 아니라면서 말이죠. 오태성은 아내 강수진의 금융 전문성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든 살아남을 방법을 찾았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민아의 어머니 김영숙은 딸의 기자 정신을 믿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진실을 밝혀낼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이죠.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이 그렇게 쉽게 꺾일 리 없다는 것이 그녀의 믿음입니다. 매년 10월 15일이 되면 지리산 노고단에는 특별한 모임이 열립니다. 새 가족과 동호회 회원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추모의 시간을 갖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현재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전문직 여성들의 능력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성을 자랑했던 그들이었지만 조직 폭력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보여주었죠. 동시에 그들이 마지막까지 보여준 전문성과 의지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각자의 능력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던 모습은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정신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불법 사금융의 위험성과 사회 안전망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전문가라도 개인의 힘만으로는 조직적 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사회적 차원에서의 보호 시스템과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지금도 간절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문성과 용기를 기억해달라고 말이죠. 세 사람이 마지막까지 보여준 프로페셔널 정신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력을 후세에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전국에서는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실종수첩이었습니다.